오늘은 책의 3장과 4장 내용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며. 자, 지난 시간 먼 옛날 중국의 나라들이 나왔는데 중국 역사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가 너무 많아. 지난 시간 나왔던 나라를 정리해보면 먼 옛날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썼던 점을 치기 위해서 썼던 게 갑골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편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라고 있었어요. 주나라는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지러운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싸우는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춘추전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에는 첫 번째 황제가 있었죠. 시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한나라. 자, 오늘은 한나라가 무너질 때쯤 이야기부터 다루겠습니다. 먼 옛날 한나라가 있었고, 이 한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나라예요. 진짜 옛날에 있었던 나라지. 한나라 말기에 누런 수건을 쓴 황건적들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죠. 이때 여러 영웅이 나타나서 활약을 펼칩니다.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었대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편 냉혹한 야심가 조조, 강남의 지배자 손권, 동남풍을 불러온 제갈공명, 이들이 바로 삼국지의 시대죠. 여러분, 책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삼, 국, 지. 삼국지는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책이에요.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소설입니다.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고요. 당연히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인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중요한 책이긴 해요. 자, 이 삼국지 시대가 한나라 다음에 펼쳐집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 제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몇 개의 나라로 서로 다툴까 나누어져서? 맞아, 세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너무 복잡해가질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참고하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세 나라로 나뉘어서 막 다퉈요. 자, 여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되자 저 북쪽의 유목민족이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리장성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누가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맞아,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왜?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 유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북부를 화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요. 이 시대를 5호 16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섯 유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써보죠. 5호 16국. 다섯 유목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씩 다른 유목민족이 5개가 있었고 그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어와 서로 다투면서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그래서 16개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 없었겠죠? 그래서 나라가 오래 못 가. 한 30년? 40년? 가다 없어지고 또 세워지고 막 그럽니다.
자, 이렇게 유목민족들이 화북 지역을 차지했을 때 그러면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 중국인들, 이 사람들을 뒤에는 한족이라고 할 거예요. 한족은 바로 한나라의 한자입니다. 그 중국인들, 한족들은 양쯔강 남쪽 강남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책을 한번 펼쳐보죠. 46쪽을 펼쳐보면 47쪽을 보면 간단하게 지도가 나와 있죠. 그쵸? 중국을 크게 보면 북쪽에 흘러가는 강이 있고 남쪽에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북쪽에 흘러가는 강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 흘러가는 강을? 맞아, 황허라는 강이 유명하다고 그랬었죠. 한편 남쪽에 흘러가는 아주 긴 강을 뭐라고 하냐면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자를 읽으면 양자강이라고 그래요. 요 강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쫓겨 내려온 거예요. 유목민족이 북쪽을 차지하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이 강남 지역은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니 농경지가 늘고 수확도 늘고 그러다 보니 인구도 늘어나죠. 이렇게 화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 따로따로 나뉘어서 되었던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죠. 남북조 시대. 글자 그대로 하면 남북, 남쪽과 북쪽에 각각 왕조가, 나라가 들어섰다 사라졌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47쪽. 자, 그쵸. 이 시대가 남북조 시대고,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북쪽, 이 문장을 요약해서 한번 써봅시다. 화북에는, 책 내용을 그대로 써도 돼요. 뭐라고 책에 돼 있어?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가 남쪽을 강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남. 이건 지워버리자. 강남에는 한족이, 중국 민족이라고 그랬죠. 한족이 세운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되겠죠. 북쪽은 북쪽대로 유목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북조 시대에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거죠. 북쪽, 남쪽. 북쪽은 5호 16구, 남쪽은 한족들이 세운 왕조가 있었고, 북쪽은 네, 유목민족이 세운. 그럼 넘어가 볼까요? 화북을 차지한 유목민족들 때문에 다양한 풍습이 중국에 들어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던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목민족도 한족, 앞에서 이야기했죠. 중국인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의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가운데 어떤 종교가 발전하느냐면 불교가 발전합니다. 황제가 곧 부처이니라. 부처님을 모시듯이 황제를 모시도록 하라. 불교 덕분에 이 당시 어지러웠던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었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순서들 이렇게 됩니다. 고구려에 먼저 불교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로 불교가 전해져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사 배울 때 불교가 전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49쪽으로 넘어가 보죠. 책 속 49쪽 한번 펼쳐볼까요?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도교가 탄생했을까요? 맞아. 도가와 신선사상. 좀 어려운 말이지. 도가와 신선사상.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만 소개하면 도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꾸미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한편 자연에서 도를 닦으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막 기도도 하고 일종의 어떤 체조 같은 것도 하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나? 앞에서도 늙지도 죽지도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 지난 시간에. 맞아. 시황제가 늙지도 죽지도 않고 싶어 했었습니다. 시황제도 신선이 되려고 했던 거야. 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합쳐져서 도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가 얘기됐죠. 나라를 다스리는 법칙으로 유교,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 한편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가르침이 있는 도교. 자, 여기서 퀴즈. 유교, 불교, 도교 가운데 중국에서 나오지 않은 건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탄생한 거냐면 오늘날 인도.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은 원래 인도 사람이에요. 알겠죠? 부처님은 인도 사람입니다. 유교는 공자를 되게 섬기거든. 공자는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도교는 노자라는 사람을 되게 섬기거든. 노자는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 인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불교를 공부하려면 인도 가까이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남북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북조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던 중국을 어느 나라가 통일하느냐면 수나라가 통일하죠. 수나라 써보죠.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나라는 이전에 어지러웠던 남북조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사를 지었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북쪽의 황허와 남쪽의 양쯔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듭니다.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대운하는 뭐냐면 커다란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지. 남쪽과 북쪽에. 근데 남쪽과 북쪽에 이거를 연결하려고 사람들이 땅을 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을 파갖고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지나가도록. 근데 이때 공사가 엄청 컸어. 그렇지만 이 대운하 덕분에 남북이 하나가 되었죠. 근데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백성들의 고생이 매우 컸습니다. 자, 한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수나라는 이웃나라인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략합니다. 특히 612년에는
13만 명의 대군을 엄청난 숫자의 병사를 동원했대요. 그렇지만 고구려의 어떤 장수가 이 수나라의 군대를 막았느냐?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누구? 맞아.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막았고 이 전쟁이 살수라고 하는 데서 벌어져서 뭐라고 하냐?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살수대첩. 혹시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대첩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큰 전쟁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을지문덕이 살수라고 하는 데서 수나라의 수많은 병사들을 물에 빠뜨렸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바로 이때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크게 패배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대운하를 공사하기도 하고 고구려를 쳐들어가기도 하다 보니 국력, 나라 힘을 크게 낭비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져요. 수나라 다음에 나온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18년 어떤 나라가 등장한다고요?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당나라가 등장하고 이 당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죠. 근데 당나라는 튼튼한 나라여서 여러 제도들을 손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뽑았고요.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농민들은 나라에서 땅을 받는 대신에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당나라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 이야기 배운 적 있나요, 여러분? 신라.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려요. 자, 이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은 걸 나당 동맹이라고 합니다. 왜 나당 동맹일까?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았는데? 신라의 라인데 우리말은 라가 앞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합니다. 신라의 라와 당나라의 당, 동맹은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렇게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죠. 당나라의 힘을 합쳐서. 나중에 고구려 땅에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튼 이때 가장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는 당나라였습니다. 너무 세가지고요. 주변 나라가 당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조공을 바쳐요. 조공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당나라는 답례품을 내려주고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의 일에는 간섭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당나라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당나라는 아주 굉장히 강했던 나라고요. 크게 발전합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사신도 보내고 유학생도 보내고 승려를 보내 당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스님 가운데 그 스님 알고 있죠? 유학길에 가려고 먼 길을 가는데 밤이 돼가지고 캄캄해.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셨어. 무슨 물? 주스? 아예 해골물을 마셨죠. 그 스님이 누구예요? 원효 스님. 그 스님 친구가 누구예요? 의상 스님. 둘이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당나라의 수도 어디예요? 바로 지난 시간도 간단히 설명해줬던 장안입니다. 혹시 신라에 그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최씨.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 이야기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최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나라 장안에 가서 공부합니다. 과거에 급제해요. 최씨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최치원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과거 급제한 사람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당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고 신라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한편 당나라 장안에는 비단길을 넘어온 서역 상인, 서쪽에서 넘어온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퀴즈! 비단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네, 실크로드라고 한다고 했죠. 실크, 비단, 로드, 길. 비단을 팔러 가고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사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서쪽에서 상인들도 당나라 수도까지 왔고요. 이 서역 상인들을 따라 여러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슬람교를 믿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중국에 들어와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때 당나라 때 들어왔던 아라비아 상인의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당나라에서 서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인도까지 다녀옵니다. 퀴즈! 아니 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인도까지 가야 했을까? 인도가 불교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현장 스님, 인도까지 갔던 현장 스님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덧붙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 서유기라고 하는 재미난 책입니다. 여러분, 서유기 내용은 조금 알기도 해요. 여기 지금 스님이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요 스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맨 앞에 있는 이 동물은 뭐로 보여? 맞아, 원숭이. 삼장법사와 함께 떠나는 원숭이. 혹시 못 들어봤나요? 손오공.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꿀꿀이. 얘는 저팔계. 맨 마지막에 오는 물고기 요괴같이 생긴 이가 사오정.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 먼 옛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현장 스님만 인도에 간 게 아니라 신라에 해초라고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볼 것 같긴 한데 이 스님도 인도까지 다녀와요. 그럼 이 스님은 왜 인도까지 갔을까? 이 스님도 공부하려고. 자, 근데 당나라도 또 망하죠. 당나라가 망하고 또 어지러운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송나라는 조금 더 중요한 나라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뒤에도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때 송나라가 통일을 하고 혼란을 잠재우는데 송나라는 혼란을 막기 위해 문신들을 우대했어요. 문신들은 글을 읽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문신의 반대가 누구냐면 무신입니다. 무신은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신하들을 무신이라고 하죠. 자, 송나라는 문신들을 굉장히 우대했는데 62쪽 책 속의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62쪽 문신들이 다스린 송나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런 노력 덕분에 찾았습니까?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신들을 우대했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었대요? 무신들의 질과 사기가 떨어져 국방력이
약해졌다.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도 중요한데 이 장군들이 제대로 못하니 주변 민족들이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송나라 때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한반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고려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는 고려가 새로운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기억해 두세요. 중국의 당나라 시기. 중국의 당나라 시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 신라. 중국의 송나라 시기의 중요한 나라는 고려. 근데 고려 시대에는 중국에 송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겠는데 진짜 고려 시대 때 중국이 어지럽다? 북쪽에 여러 유목민족이 또 세운 나라들로 크게 고생을 해요. 거란이 세운 요나라라는 나라도 있었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금나라는 요나라를 집어삼키고 송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송나라가 원래는 땅이 넓었어요. 근데 송나라가 다시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남송이라고 합니다. 왜? 남쪽으로 도망가서. 그러면 북쪽에 있었던 시대를 뭐라고 할까? 남송이 아니라. 맞아, 북송이라고 그래. 실제로 북송시대, 남송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가 북쪽에 있을 때를 북송시대, 수도가 남쪽에 있을 때를 남송시대. 남송은 여러분의 책에도 함께 소개되어 있던 항저우라는 도시에 수도를 옮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래요. 나 못 가봤어. 이 책 읽으면서 가보고 싶더라. 항저우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다시 한번 쪼그라드는데 마침 그때 나침반이 발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육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물만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나침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먼 바다까지도 나가고 송나라 상인들은 이때 바닷길로 동쪽으로는 한반도에도 오고 일본까지 가고요. 서쪽으로는 동남아시아에도 가고 인도까지도 갑니다. 동쪽과 서쪽을 잇는 바닷길이 이번에 활짝 열린 겁니다. 이때 배를 타고 고려까지 온 이슬람 상인도 있었고요. 이 바닷길 덕분에 고려라는 이름이 널리 퍼집니다. 오늘날 한국을 일컫는 영어 이름 코리아. 이 코리아가 어디서 온 거야? 바로 고려에서 온 거죠. 코리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바닷길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이만. 오늘날 항저우. 남송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쪽 여기쯤이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가 싱가포르. 뭐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인도까지 이렇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대요. 바로 중국에는 송나라, 우리에는 고려가 있을 때 바닷길을 이용한 거죠. 왜? 북쪽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자, 송나라 이야기까지 다루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들어봤던 인물을 만날 겁니다. 유목민족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칸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들어보지 않았어요? 칭기즈칸. 여러분 역사책에서 칭기즈칸 이야기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일단은 이 칭기즈칸은 칸,
유목민족의 최고. 근데 이 사람은 칸 중에 칸, 최고 중에 최고, 대칸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던 엄청난 사람이고요. 이 칭기스칸은 여러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고 정복 전쟁을 벌여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땅이 넓었어요.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도 정복 전쟁은 계속됩니다. 몽골은 기병, 기자는 말 타다는 뜻이야. 말을 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초원이 많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 몽골의 기병은 동쪽으로는 고려, 서쪽으로는 남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이 몽골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유라시아는 두 개를 더한 말입니다. 맞아. 뭐와 뭐를 더한 말? 유럽과 아시아를 더한 거야. 왜 유럽과 아시아를 더했냐? 땅이 연결돼 있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대부분 몽골 제국이 영토가 됐고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죽자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유라시아의 넓은 영토를 나누어 다스립니다. 크게는 4개의 칸국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 데칸 제국, 차카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칸국 해가지고 이렇게 4수로 크게 나눠져 있었대. 이 4나라는 실제로는 칭기스칸의 후예들이니까 형제처럼 지내서 조금 다투긴 했지만 대체로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이 4칸국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1260년 5번째 대칸을 여러분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한국사 배울 때 무조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고려 역사를 배울 때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쿠빌라이는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 대도로 옮기고 이름을 고쳐요. 이름을 뭐라고 고치냐? 원이라고 고칩니다. 원나라. 들어봤죠? 원나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고요. 쿠빌라이는 이제 몽골과 중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렸대. 사실 여기까지도 다 다스렸다고 할 수 있어. 이제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죠. 근데 이때 쿠빌라이가 통치하던 때 이탈리아 상인이 쿠빌라이의 신하가 됐대. 여러분 여기 보면 유럽에 여기가 아마 이탈리아 정도가 될 거거든. 이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쿠빌라이가 있는 데까지 왔을까? 실제로 이탈리아 상인이 이 넓은 땅을 건너서 쿠빌라이를 만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이 뭐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가 어떻게 해서 상상으로 지어낸 거지. 원나라를 너무 멋있게 묘사했거든요. 반대로 야 그렇게 멋진 나라가 있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꿈을 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줄까? 이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야기가 뭔지 알아? 원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옛날에 이 당시 유럽은 돈이 뭐였냐면 금화였다? 금이 곧 돈이었어. 아니면 금화가 아니면 무슨 화? 은화. 금이나 은이 아닌데도 돈이 있대. 원나라에 가면 어떤 돈이었을까 여러분? 맞아. 이 당시 원나라에선 지폐가 사용됐거든. 맞아. 종이로 만든 돈. 근데 유럽 사람들 그걸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대. 아니 어떻게 종이가 돈이 돼?
야, 금이랑 은이랑 종이랑 어떤 게 더 중요해? 금. 근데 왜 금을 내뿜고 종이로 돈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이 쿠빌라이의 시대.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차지하려고 해요. 고려의 힘을 빌어 일본을 공격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왜냐? 일본을 건너가려면 뭐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배를 고려에서 만들어서 가는데 태풍이 일어나 군대를 싣고 가는 배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신이 바람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신풍, 신의 바람, 일본어로는 카미가제라고 합니다. 카미카제. 자, 여튼 이 시기, 몽골이 지배하던 시기, 마르코폴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인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오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이슬람의 천문학이 원나라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중국의 나침반이나 화약 기술이 이슬람 세계로도 전해집니다. 원나라는 서역 상인들을 관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 색깔이 달라서 뭐라고 불렀냐? 색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색자는 색깔이 있다는 뜻이야. 목자는 눈이란 뜻입니다. 색깔 눈 사람이란 뜻이야. 글자 그대로 하면. 자, 길고 긴 중국 역사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남았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까지. 아이고야, 나라가 많다. 아직도 몇 나라가 더 남았습니다. 한족은 다시 말하지만 어느 민족이냐면 중국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말을 한어라고 해. 자, 이렇게 한족의 불만이 크니 한족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